아버지도 아빠가 필요하고 어머니도 엄마가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를 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력이 말하는 나이입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그 숫자. 그러나 또 하나의 나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 당신이 강한 척하느라 꾹꾹 눌러 담아온 외로움의 무게. 그것이 진짜 당신의 나이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그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책임의 흔적입니다. 이마의 골은 걱정의 계곡이고 눈가에서는 참았던 눈물의 지도입니다. 당신은 그 얼굴을 보며 늙었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얼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의 의미가 없을 때 더 깊이 무너진다는 것을. 당신은 평생 의미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책임을 위해서. 그 의미가 당신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모든 의미 속에 정작 당신 자신은 있었습니까?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갈시킨다고. 당신은 평생 사랑을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를 위한 시간들로 빼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 다시 돌보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어디에 당신을 돌보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늘 누군가의 부모였습니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부모였고 형제의 기둥이었고 직장의 책임자였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모두가 함께 무너지니까. 그래서 당신은 강한 척 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하지만 깊은 밤, 당신이 혼자 남았을 때 그 가면은 조용히 벗겨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어두운 길 위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지쳤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장해야 하니까, 버텨야 하니까, 이것이 어른의 의무니까. 그렇게 당신은 당신 안의 어린아이를 잊었습니다. 한때 당신도 작은 아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고, 보호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가족이 그렇게 필요로 했으니까, 당신 스스로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작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워진 게 아닙니다. 단지 깊은 곳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심장 한구석에서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도 안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토닥여줬으면 좋겠어. 나도 괜찮다는 말 들었으면 좋겠어.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언젠가 완성할 작품, 다시 만날 고향. 그 의미가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의미를 만들며, 버티며, 견디며. 하지만 이제 질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버텼습니다.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기둥으로 살아온 당신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받지 못했던 위로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들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는 당신이 직접 안아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하니까요. 아버지도 아빠가 필요하고 어머니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남자라는 이름의 감옥. 당신이 아버지가 되기 전 당신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도 한때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넘어지면 울었고 무서우면 숨었고 엄마 품이 그리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낯설었고 당신은 작고 약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안전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울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해. 네가 가족을 책임져야 해. 그 말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가두었습니다. 당신은 빠르게 배워야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고통을 견디는 법을, 혼자 해결하는 법을. 그것이 남자의 길이라고, 아버지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와 아빠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역할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이고 무게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존재입니다. 여리고 불완전하고 때로 두렵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생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 안의 아빠, 그 여린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당신을 떠올려 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고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잠시, 단 몇 분, 식탁에 앉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안도감? 피곤함?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 당신은 오늘도 해냈습니다. 일을 마쳤고 돈을 벌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강했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의 가장 깊은 형태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다. 당신은 가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당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강한 모습만 봅니다. 당신의 책임감만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외로운 아빠는 보지 못합니다. 당신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소년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회사에서 당신은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대리입니다. 팀장이거나 실장이거나 사원입니다. 호칭이 무엇이든 당신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결정을 내립니다. 때로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습니다. 때로 화가 나도 삼킵니다. 그것이 어른의 방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문제 해결자입니다. 전구가 나가면 부르고 컴퓨터가 고장나면 부르고 돈이 필요하면 부릅니다. 당신은 고칩니다. 해결합니다. 제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배우자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은 대답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실은 당신도 모릅니다. 당신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기둥은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 당신은 점점 더 역할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지? 거울을 보다가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것이었나? 당신은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당신도 무언가를 상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무엇을 하고 싶었고, 어떻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책임 뒤에 묻혔습니다.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이 들며 잊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던 소녀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소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음악을 들을 때, 옛날 노래에 가슴이 뛸 때, 그것이 그 소년입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그것이 그 소년입니다. 당신이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 조용한 곳에서 그냥 멍하니 있고 싶을 때, 그것이 그 소년의 목소리입니다. 나 좀 쉬고 싶어. 나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강한 척 하고 싶어. 기대고 싶었지만 꼭 삼켰던 눈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중소기업 공장장.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도, 폐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그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당신은 울음을 참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외로울 때도 당신은 꾹 참았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방식이라고, 아버지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울면 약해 보인다고, 감정을 드러내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감정을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깊이, 더 깊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까지. 그런데 프롬은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신체 증상으로, 분노로, 우울로, 무기력으로.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감정의 피로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흥미를 잃은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신을 억압해왔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당신은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집은 바로 앞인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젊은 시절 들었던 그 노래. 그 순간 당신은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걱정 없던 시절, 책임 없던 시절, 그냥 웃고 울 수 있던 시절. 당신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 가벼움이, 그 자유가, 그 순수함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계는 되돌릴 수 없고 당신은 이미 어른이며 책임은 여전히 당신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녀왔어 하고 말합니다. 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러나 당신 안의 아빠는 여전히 차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울음을 삼키며. 원초적 인간, 외로움. 프랭클은 인간의 실존적 고독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혼자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갇혀 있다고. 아무도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타인의 내면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다고. 당신은 이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도,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서도 당신은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침묵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지만 당신의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아니,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당신은 강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 속에 살아왔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불안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깊은 외로움입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당신이 두려울 때 누가 당신을 안아줍니까? 당신이 실패했을 때 누가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까? 아니면 고립입니까? 프롬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모적이라고.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고갈이라고. 당신은 평생 주었습니다. 시간을, 에너지를, 돈을, 헌신을. 그러나 정작 당신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감사? 인정? 존경? 아니요. 당신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안아주는 것. 누군가 당신의 등을 토닥이며 수고했어 하고 말하는 것. 누군가 당신의 눈을 보며 힘들었지 라고 묻는 것. 누군가 당신이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강해 보였으니까요. 당신이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당신이 필요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8세.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제조업체. 평생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4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는 결혼했고, 둘째는 취업했고, 막내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 아이들을 잘 키웠어.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연쇄 반응으로 자금이 막혔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는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은행에 갔고 지인들에게 전화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겨우겨우 해결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었습니다.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이 시간. 집에서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그런데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마치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몇 번 울어보지 않은 사람.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운 사람.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믿은 사람. 그가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친 걸까? 나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의 차 안, 당신만의 어둠, 당신만의 눈물.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한 아버지가 아니라 외로운 아빠, 책임감 있는 가장이 아니라 지친 한 사람,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영웅이 아니라 안아주길 원하는 인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남자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강한 척합니다. 그들도 울음을 삼킵니다. 그들도 혼자 버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때로 약해도, 때로 울어도, 때로 기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사람이니까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신도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어머니도 엄마가 필요했다. 돌봄이라는 이름의 긴 여정. 당신이 어머니가 되기 전 당신은 딸이었습니다. 작은 소녀였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돌봄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돌봐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당신은 벅찬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잠을 포기하며, 자신을 뒤로 미루며, 아이가 울면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먹였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온통 아이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길이라고,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고 어느새 당신은 중년이 되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여린 마음. 세상은 당신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릅니다. 배우자는 애들 엄마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도 스스로를 엄마라고만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당신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당신은 엄마 이전의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고, 꿈이 있었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그러나 엄마가 된 순간 그 감정들은 모두 뒤로 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강해야 하니까요. 엄마는 참아야 하니까요. 엄마는 희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참았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때 당신도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할 때 당신도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당신도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괜찮아. 아이들이 우선이야. 그 말들이 당신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런데 나중에는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다 크면? 그러나 아이들은 다 커도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그러면 또다시 돌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시간은 언제 옵니까?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은 평생 타인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배우자를, 가족을, 부모를. 그러나 정작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쳤습니다. 당신은 비었습니다. 당신은 고갈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한 번쯤 안아줬다면 어느 날 오후입니다. 당신은 부엌에 서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깎고 야채를 썰고 국을 끓입니다. 익숙한 동작들, 수천 번 반복해온 일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춥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왜 울고 있는지 당신도 모릅니다. 당신은 황급히 눈물을 닦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혹시 아이들이 들어올까봐. 그리고 다시 감자를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한 번쯤 안아줬다면, 누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줬다면, 누가 내 등을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말해줬다면, 당신은 평생 그런 말을 원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밤을 지새웠을 때 누군가 당신을 안아줬다면, 육아에 지쳐 울고 싶을 때 누군가 당신의 등을 쓰다듬어 줬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봤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줬다면,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여자니까 당연하다고, 그것이 당신의 역할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래서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말하면 나쁜 엄마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은 혼자 견뎠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사랑을 주느라 잃어버린 것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52세, 두 아이의 어머니. 첫째는 27살, 둘째는 24살. 이제 다 컸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은 생겼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나 뭐하고 놀았더라? 예전에?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미술 동아리도 했었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내가 그림을 그렸었지. 2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림 도구는 버려졌고, 그림책은 어디론가 갔고, 그리고 싶다는 마음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묻혔던 겁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옛날 스케치북.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25년 전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녀는 울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꿈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아내로만, 며느리로만, 딸로만 살았습니다. 그 사이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당신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프롬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고,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라고. 당신은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돌봄의 피로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도 한때는 돌봄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은 어떠했습니까? 충분했습니까? 따뜻했습니까? 안전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바빴거나 부모 자신이 상처가 있었거나 가난했거나 어려운 환경이었거나 그래서 당신은 자라면서 결핍을 느꼈습니다. 나도 좀 더 안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좀 더 관심받고 싶어. 나도 좀 더 사랑받고 싶어.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바빴고 세상은 어려웠고 당신은 철든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돌보고 부모를 돕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당신 안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나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내 아이에게는 충분히 줄 거야.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주었습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만큼 당신의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당신 안의 어린 아이는 여전히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돌보면서도 당신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빈 컵으로 물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안에 채워진 것이 없는데 계속 퍼내고 있었으니까요. 프롬은 이것을 생산적 사랑과 비생산적 사랑으로 구분했습니다. 생산적 사랑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생산적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옆에서는 배우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하지? 아침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끝없는 일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나를 돌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눈물이 흐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당신은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나쁜 엄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아니요.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쉬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당신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가족을 돌보며 당신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의미만으로 충분한가? 희생만으로 충분한가? 돌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받지 못한 딸이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녀 셋을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이제 남편과 단둘이 삽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 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별로 하는 거 없어?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일은?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기다려지는 것도 설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행복해? 그 질문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서 60대 여성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나는 평생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친구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두 여성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두 여성이 카페 한 구석에서 서로를 안고 평생의 외로움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고 가정을 잘 돌봤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돌봄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랑을 주었지만 정작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위로받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었지만 정작 엄마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때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쳤다고,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다. 당신은 평생 사랑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욕구를, 당신의 한계를 이제는 인식할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나도 도움이 필요해.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실이니까요. 당신은 평생 강한 척 했습니다. 이제는 여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평생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평생 혼자 견뎠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당신도 안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모두 위로받지 못한 아이였다. 중년이 되어도 남아있는 어린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아니면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이듦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면, 어머니의 가면, 직장인의 가면, 어른의 가면. 그 가면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면 아래 당신의 진짜 얼굴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한다.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당신 안에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깊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 아이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야단칠 때 당신은 움츠러듭니다. 50대 어른이지만 그 순간 당신은 8살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60대 노인이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안아줄 때 당신은 울컥합니다. 어른이지만 그 순간 당신은 엄마 품이 그리운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어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른의 역할을 해온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른이 된 적이 없었다.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철이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유치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아이를 억압했습니다. 감정을 숨겼습니다. 순수함을 버렸습니다. 놀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른이 된 걸까요?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함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버티고, 견뎠습니까? 진짜 어른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를 찾는 마음. 55세 남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족,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바빴습니다. 저는 혼자 컸습니다.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도 외롭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55살인데도 그가 흐느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저를 포닥여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를 찾습니다. 물리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돌봄을 주는 존재, 사랑을 주는 존재, 안전을 주는 존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상실과 미안함과 후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특히 자신에 대한 후회가 큽니다. 왜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왜 내 꿈을 포기했을까? 그리고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자녀에게 미안하고, 배우자에게 미안하고, 부모에게 미안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해.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미안해. 나는 네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어.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왜 살아남았는가 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희생시켰는가? 나는 왜 나 자신을 버렸는가? 나는 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잔인했는가?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아픔. 당신은 무엇이 그리운가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젊었던 시절, 건강했던 시절, 꿈이 있었던 시절.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멀어진 친구, 떠난 사랑. 그러나 가장 깊은 그리움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무슨 꿈을 꿨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그립습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려고 할 때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봅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과거 사진을 봅니다. 저 사람이 나였나? 옛날 일기를 읽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모든 것이 낯섭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움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만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알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리움. 잊고 지낸 감정의 부활. 어느 봄날입니다. 당신은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멈춥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이 뜁니다. 눈물이 납니다.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감정의 부활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이 순간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 자연과 연결되는 감정,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정. 당신은 너무 오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그리움도,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계기로 그 감정들이 깨어납니다. 노래를 듣다가, 영화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고, 울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같은 외로움을, 같은 고단함을, 같은 그리움을. 우리는 모두 위로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어른의 몸을 가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아주길 원하는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연결된다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한다고. 당신의 고통을 누군가 이해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누군가 공감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누군가 함께 흘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밤에 혼자 울 때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움에 떨 때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사랑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프롬은 계속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은 평생 타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온전했습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이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 사랑을, 자기 연민의 힘. 연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타인에 대한 불쌍함, 동정심 같은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더 잘했어야 해. 왜 이렇게 약해? 이 정도도 못 견뎌? 당신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충분히 잘했어. 힘들었구나. 이만하면 대단해.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평생 버텼습니다. 당신은 평생 견뎠습니다. 당신은 평생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자기 존중의 회복.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존중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일하는 기계, 돌보는 기계, 책임지는 기계. 그러나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당신이 일을 잘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돌봄을 잘 제공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을 다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의미는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다. 프랭클의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아니,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의미를 찾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책임을 위해서 그 의미가 당신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가? 그 의미가 여전히 당신을 채우는가? 아니면 새로운 의미가 필요한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의미가 변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당신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단계에서 의미는 무엇일까요?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첫째,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만들거나 성취하는 것. 둘째, 경험적 가치.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셋째, 태도적 가치.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당신은 이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제 무엇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제 무엇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제 어떤 태도로 살고 싶습니까?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정적 재탄생의 가능성. 재탄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종교적인 것? 신비로운 것? 아니요. 재탄생은 실제적입니다. 심리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재탄생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낡은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특정한 자아로 살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 희생적인 어머니, 강한 어른. 그러나 이제는 다른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아, 감정을 표현하는 자아, 자기를 돌보는 자아, 자유롭게 산 자아. 이것이 재탄생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역할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당신,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사는 당신. 그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심장을 울리는 문장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읽으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주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배우자의 등을, 부모의 등을, 동료의 등을. 당신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등은 누가 밀어주었습니까?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쓰러질 것 같을 때 누가 당신의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 버텼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등을 토닥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 배우자, 친구. 아니요. 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등을 토닥여줘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수고했어. 잘 버텼어. 이제는 쉬어도 괜찮아. 당신은 너무 오래 울음을 삼켜왔습니다.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당신은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울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 깊숙이, 가슴속 깊숙이. 그 눈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쌓였습니다. 호수처럼, 바다처럼. 그리고 이제 그 바다가 넘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울음은 정직함입니다. 울음은 해방입니다. 당신이 참아온 모든 감정을 이제 흘려보내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소리내요. 자유롭게. 왜냐하면 눈물은 치유이니까요. 당신은 평생 강한 척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더 강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당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감정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조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제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당신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적의 어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고, 쉬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도, 지칠 때도, 무너질 것 같을 때도. 그러나 쉼은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유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으니까 쉬면서 천천히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해도, 부족해도, 약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조건이 아니니까요. 사랑은 존재에 대한 것이니까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같은 외로움을, 같은 고단함을, 같은 아픔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감정의 실로, 인간됨의 실로. 당신이 느끼는 것을 누군가도 느낍니다. 당신이 울 때 누군가도 웁니다. 당신이 버틸 때 누군가도 버팁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대한 인간 가족의 일원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늙었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화가가 있습니다.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러너가 있습니다. 90세에 자서전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가? 자신을 계속 억압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해방시킬 것인가? 강한 척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엉글러왔던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 당신이 버텨온 모든 순간들에 대해, 당신이 견뎌온 모든 고통들에 대해 수고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 아버지로 살아온 모든 남성들에게,
평생 어머니로 살아온 모든 여성들에게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할 어린아이였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며 원 씨는 정말 잘 버텼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당신에게 깊은 평화가 찾아오기를. 빅터 프랭클과 에리 프롬 그리고 평생을 사랑으로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